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당시의 상황을 담은 새로운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한국과 헝가리 양국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운채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김진만 한국관광유람산업협회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새로운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요.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그노가 추돌 이후에 후진을 했다가 20초 정지한 듯 하다가 다시 전진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고 원인 그리고 어떤 이후에 진상 규명 어떤 부분을 좀 단초를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그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네. 또 실종자들이 무사 귀환을 기원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선박의 사고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선장의 진술과 그리고 항행 기록 장치 그리고 주변 정황들을 알 수 있는 네. CCTV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요. 현재 CCTV만 놓고 보면은 네. 그 선박은 잠시만 좀 현지에 갔더니 강경화 장관이 돌아오는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지금 입국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관련해서 현지 지휘를 하고 오셨는데요. 네. 이틀 동안 활동 내용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장을 가서 좀 현장 상황이 어떤지 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그 헝가리 측 특히 내무부 장관, 제 상대는 외교부 장관입니다만 내무부 장관이 이 수사, 그다음에 이제 수색 구조 작업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그 헝가리 측에 하여튼 최대한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견인해내는 게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방문 또 현장에 오신 가족들 그 비통한 마음 너무나도 비통하죠. 근데 그 사건 초기 이후에 그 실종자 수색이라든가 있어서 하나도 진전이 된 바가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 수색 작업을 하기 위해서 현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물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잠수부 투입을 시도를 했지만은 잠수부가 이 물 아래로 내려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 안정된 여건이 지금 전혀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일단 본격적인 잠수 작업이 시작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면 위에서 배로 또 헬기로 이제 계속 수색 작업은 하고 있고 그 범위를 계속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어야지만 그 가족분들도 좀 비통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새로운 소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떠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단위부강 수위가 계속 여전히 낮아지지 않고 있고 유속이 빨라서 작업이 어려운데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혹시 뭐가 있을까요? 현지에서 혹시 협의하신 내용이 있나요? 예, 계속 그 배를 통해서 군데군데 또 그 수색 작업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그 하류에 있는 세르비아가 있는데 세르비아 측에서도 저희도 요청을 했고 헝가리 측도 사고 초기부터 요청을 해서 그 세르비아 측도 계속 수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세르비아하고 루마니아 국경에 그 수력댐이 있는데 이제 강 하류로 흘러가는 많은 그런 물체들이 거기서 잡히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댐에 있는 그 인력들이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우리 세르비아 대사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고 그 헝가리 측뿐이 아니라 그 오스트리아 잠수부도 또 여러 나라에서 장비도 보내주고 해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만 좀 상황 진전이 없어서 참 안타깝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은 오신 분들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의 요청으로 세르비아의 그 조사 수색 구조를 하고 있는 그 총 책임자께서
우리 측 우리 구조대를 총괄하고 계시는 그 현지 무관과 같이 가족들한테 브리핑도 1차 해드렸고요. 뭐 정보를 알리는 차원에서 또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확한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신데 뭐 여러 가지 뭐 그 지나가던 그 행인이 뭐 본 이런 것들을 그냥 그 사실 확인 없이 뭐 SNS에 띄우고 본인들한테 알려두고 이런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궁금증, 가족들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 제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그 세르비아 측에도 당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세르비아 정부 또 우리가 간 그 대응팀 또 대사관을 통해서 드리는 정보가 충분하고 또 그 가족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그 체제를 좀 그 마련을 하고 왔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선체 인양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데 네. 그 선체 인양 과정에서 혹시 네. 실종자 유실이라든가 이런 네네. 불상사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은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협의가 좀 있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 선체 주변에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그 망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 하고 처음부터 건의를 제의를 했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그 밑에 그 망을 설치한다는 게 지금 여건이 잠수부가 내려가서 그걸 해야 되는데 뭐 그럴 상황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세르비아 측에서 그럼 망을 하기가 어렵다면 그 주변에 이제 구조물을 놓는 그런 방안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배를 끌어올리려면은 큰 크레인이 가서 이걸 이렇게 잡아서 올려야 되는데 그 크레인이 지나갈 그러니까 크레인을 강의 다른 유역에 있는 대형 크레인을 갖고 와야 되는데 지금 수면이 높고 이 강에 있는 여러 가지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하고 수면 사이 폭이 지금은 아직 좁답니다. 그래서 수면이 좀 내려간 다음에 그게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수면이 내려가면 이제 강 유속도 좀 느려지고 해서 월요일쯤이면은 수면도 내려가고 강속도도 좀 느려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상황을 봐서 계속 잠수부를 투입을 해서 수색 작업이 가능한지를 계속 그 월요일에 들어가서 안 되면 또 그 다음 날 계속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일단 수색 작업이 가능하면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양측 구조팀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이 혹시 좀 장기화됐을 경우 저희가 추가로 대응팀을 파견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는 예,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처음부터 더 인력 파견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그 추가 인력을 대비를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신데 이 정도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화 장관 지난 30일 밤에 출국해서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현장 모습 전해드렸는데요. 잠깐 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현지에 가서 이제 관료분들을 만나서 협력을 당부했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실종자 가족들도 만나 뵙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 실종 그 수색 작업이 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안타깝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런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잠수부 투입도 일단 뭐 시도를 했지만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예, 그래서 본격적인 잠수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수색 범위는 넓혀가고는 있지만 역시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제 강 하류의 국가죠. 이제 세르비아나 루마니아 국가들과도 이제 협력을 좀 요청을 했고 그쪽에 있는 그 수력 댐에도 인력을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돕는 그런 작업도 요청을 했다는 얘기고요. 주변국들, 뭐 오스트리아에서도 잠수부가 이제 투입이 됐고요. 협력을 좀 받고 있다. 가족들에게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수색 작업과 관련해서도 추가 인력 파견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귀국한 강경화 장관의 모습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추가 영상이 공개됐다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준비된 화면이 있으면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장님,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시다가 잠깐 얘기가 끊겼는데 계속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바이킹 시기노처럼 한 5천 톤의 큰 선박들은 배가 운항을 하다가 한 번에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보통 그 후진 전타
브레이크를 잡는다는 게 후진 전타를 매기는 건데 그랬을 때도 보통 한 수백 미터에서 1km까지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예. 네. 근데 이 교각을 통과하면서 영상에서 보면은 교각을 조금 지난 상태에서 멈춘 듯이 이렇게 보이는데 예. 화면에서 봤을 때는요. 그 정도가 됐으면 분명히 후진은 먹여져 있는 상태, 후진을 작동하는 상태라고 네. 보여집니다. CCTV로 봤을 때는요. 네. 하여튼 사고를 낸 이 바이킹 시긴호 선장은 구속된 상황이고요. 네. 여전히 실수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관련 발언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nnek az a lényege, hogy hibát nem követett el, tehát gyakorlatilag navigációs hibát ő nem követett el. Ez a lényege. Nyilván részletesebb vallomást tett tanúként. 네, 뭐 선장은 항해 실수는 없었다는 입장인데 새로운 영상을 보게 되면 사고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네. 인지를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봤었습니다. 예. 근데 이 영상을 보면은 어쩌면 인지를 하고 왔다, 인지를 했다라고 다시 느껴지는 상황인데, 네. 근데 이 영상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인지를 했다면은 예. 저렇게 두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바이키고 선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기처럼 그 협수로 좁고 배들이 통항이 많은 곳에서는 네. 통항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항해도 모든 선박들이 통항하는 데는 규칙이 있는데 예. 큰 선박이 항상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큰 선박들은 항행하다가 급작스러운 조작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통항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작은 선박들, 유람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디서 어디까지 꼭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출발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항로를 횡단하기도 하고 진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작은 배들이 보통 그 양해를 구하고 그 큰 선박들 운항하는데 지장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항행을 바이킹 시기노는 저기 사고의 영상에서 보시면은 그 다리 교각 위에 불이 2개가 들어 있는데요. 거기가 주요 항로입니다. 그 주 항로로 통과하는 게 맞고요. 그 작은 선박 유람선 같은 경우는 네. 그런 배들이 돌았을 때는 옆에 보조 항로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뒤에 따르던 배가 앞에 있는 배를 보고 주의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당연히 있죠. 예. 물론 발견하게 되면 당연히 멈추고 수구하는 조작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발생되는 거에서는 큰 선박은 급작스럽게 조작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항 규칙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저 정도 상태가 되게 되면은 선장들은 대부분 무전을 사용합니다. 네. 예. 항구마다 공영 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유람선이 급작스럽게 조작을 했다고 하면은 내가 항로를 진입하고자 하는데 나 앞으로 진입하겠다 그러면 네.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좀 멈춰주고 앞으로 지나가게 되고 아니면 급작하게 못 세우니까 우리 배 뒤로 가라 그러면 뒤로 가야 되고 한 약속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약속들이 안 이루어진 게 사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전반적으로 통제해주는 어떤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항구마다는 무역항마다는 이 VTS라고 해서 예. 관제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근데 헝가리 다뉴브강에는 그런 그 관제 시스템이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한강에도 아직 관제 시스템은 돼 있지 않습니다. 경인아라뱃길에는 돼 있고 예. 인천항에는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이제 무역항이고 하기 때문에 관제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인지를 했건 안 했건을 좀 차치하고 나서요. 이 통상 이 대형 선박의 선장은 이게 추돌 사고를 내거나 당했을 때 이게 취해야 될 그런 조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지켜졌다고 좀 평가를 하십니까? 추돌 사고를 저는 그 사고 나고 나서 우리 그 선원들을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왜 났으며 실제로 모를 수 있을까? 저희 배도 한 1000톤급 되거든요. 네네. 근데 작은 나무가 하나 물 위에 떠 있는 걸 부딪혀도 소리로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 정도 50톤 정도 되는 배를 부딪혔을 때는 네. 분명히 알 수가 있었는데 항해하는 사람이 그거를 간과한 겁니다. 그리고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배가 좀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선박이 밑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고 옆으로 빠져나가겠거니 하는 그런 좀 쉽게 말하는 간과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고요. 예. 오늘 본 후진 영상을 보면은 분명히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긴 섰는데 충돌에 대해서 배가 전복이 됐는지 이런 사실은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저희 선박 같은 경우는 그 국내 선박 같은 경우는 선원들이 다 무전기를 가지고 있어서 네.
그 뒤에 뭐 보면은 그 군병 동의를 던져주고 했다고 하면은 부딪혔다는 걸 분명히 보고를 하게 되고 네. 구명 조치를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또 주변 선박들도 다 도와주는데 사고를 낸 선박들은 반드시 그런 구명 분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조치를 안 한 것은 정말 저로서도 의문입니다. 초기 대응 조치가 좀 미흡했다 이런 완전히 말씀이신 거고요. 미흡했다고 봅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물론 앞에 있던 허블레아니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뒤에 있던 큰 유람선은 거의 충격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실제로 그 유람선 같은 경우는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톤수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네.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 50톤에서 한 100톤 정도 윤도의 크기인데요. 이 유람선은 5,000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30배에서 60배, 대략 한 50배로 보면은 6.7노트를 항해하던 그 유람선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봤을 때 부딪혔을 때 10%의 속력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6.7노트에서 뭐 한 6.2노트 속도가 주는 정도 되는데 네, 바이킹 시기노는 이제 5,000톤으로 네네네. 예. 충격량이 한 5배 이상이 되겠죠. 네. 일단 뭐 배의 규모가 큰 차이가 나서 이제 배의 재원을 좀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배의 규모가 큰 차이가 났을 때 사고가 당한 유람선에서 어떤 충격은 어느 정도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큰 배하고 작은 배가 충격했을 때 충격의 강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죠. 네. 물론 굳이 함정을 비교 안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은 예. 육상 교통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대형 크레인 선박에 소형 경차가 부딪혔다. 그랬을 때 소형 경차가 받는 강도하고 대형 크레인은 거의 미미하게 못 느낄 정도다. 그만큼 충격의 차이가 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강경파 외교부 장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현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수부 투입도 힘든 상황이고요. 수중 드론 설치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현장 목소리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해군이나 해경에서 옛날에 그 세월호 작전에 참가했던 분들 말씀에 의하면 여기는 보시다시피 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속이 진행되고 특히 저 교각사이는 이렇게 물골이 형성돼 가지고 유속이 더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작전보다도 여기가 더 하기가 힘들고. 네, 지금 뭐 구조 작업에 있어서 유속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여기서는 뭐 국민들 이해하기 쉬우라고 수중 드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ROV, AUV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걸 다 가지고 있고 작년에 우리 동해 천미대에서도 이런 장비가 들어가서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발전되어 있는데 이런 수중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류가 있으면 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네. 시정이 있으면 정확한 영상을 볼 수 없다. 네. 똑같은 거예요. 게다가 이제 사고 지점이 이제 교각 부분이잖아요. 통상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물살이 좀 더 세게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고에 좀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미쳤죠. 네. 그냥 단유부강이 그대로 뻗어 있었고 교각이 아니었다가 보면은 사고가 안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바다 같은 데는 서로 보기만 해도 피해갈 수 있는 아무 방향이나 가도 길이 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데 이 좁은 교각 대략적으로 강폭이 한 400m라고 되는데 교각을 보니까 한 50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이 좁은 교각을 한 그 30m 가까운 선박이 거기 들어가려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그 난이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선박은 조향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됐을 거고 하기 때문에 이 사고에 큰 영향을 교각에서 미쳤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네. 이 조함도 어렵지만 배를 운행하는 것도 어렵지만 지금 구조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물세기가 세서 네. 작업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수심은 얼마 안 돼요. 저 정도 수심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제일 무서운 것이 지금 물살이 세서 아예 접근 자체를 못 하는 거야. 예. 안 보이는 것은 그나마 뭐 손을 더듬어 자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살이 세는 아예 접근 자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잠수에 대한 성과가 없습니다. 네. 왜 접근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현장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저도 방송을 하면서도 어제 밤잠 안 자면서 또 가까운 전문가들하고 계속 토론을 합니다.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물론 지금 현재 좀 좋아지면 하는데 좋아지면 게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네. 예를 들면 수심이 지금 현재 9m 있는데 우리 측에 갔을 때 8m 내지 9m라 그랬는데 네. 6m로 바뀌었다고 해서 조류가 얼마나 약해지는가 잠수사가 얼마나 체감을 느낄 그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때도 또
잠수사가 느끼는 것이 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예. 잠수사가 접근할 수 있으려면 조류를 물세기를 줄여야 됩니다. 예.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현대에서 아산 방조제 설치할 때 네. 조류가 세니까 그 대형 상선을 탁 던져서 막았죠. 물막이를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발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철제 빔을 설치한다든가 네. 적어도 수중 토목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오는 물막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 잠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 물막의 작업이 그 단시간 안에 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현장에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간단하게 철제 빔을 딱 위에서 수심이 그렇게 깊지 않으니까 내려서 이 방파선을 맞는다든가 이런 쉬운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제 우리 그 옛날 아산의 대형 폐산섬 놓듯이 예를 들면 큰 뭐 크레인 같은데 뭐야 저 뭡니까 저 같은데 모래를 팍 집어넣어서 무기를 해가지고 우선 가장 급한 물세기를 막는다든가 교각을 여기서 철제 프레임을 설치하든가 이런 방법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여기서 고민할 정도 같으면 현장에 있는 기관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네. 현장에 있는 국가들하고 협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속을 늦추기 위해서 네. 물막이 작업 네. 한번 고려해볼 만하다는 쉽게 그런 말하면 말씀이고요. 수중 토목 공사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뭐 많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발상을 내는 거고 네. 예, 예. 현장에 있는 이 작업은 결국은 어디 있으면 헝가리 당국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쪽에 있는 토목 전문가들이 수중 전문가들이 이런 문제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빠르면서 단편하게 쉽게 경비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장에서 아마 강구하고 있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색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자, 지금 수색 절차가 나왔는데 지금 자 문제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어제도 이제 사고가 난 지 한 3일 넘었습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어쨌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사고 났을 때는 나비사키가 다시 말하면 구명이를 입고 있다는 가정하였습니다. 네. 그랬을 때는 물 위에서 떠가니까 수상과 수중을 같이 수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구명이를 착용하지 예. 않았다. 예. 그렇다면 수면 위로 떠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부분 물속으로 간다. 네. 가더라도 그렇다면 수면 위에서 발견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대부분 수중 작업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수중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근데 지금은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왜? 이제 사고가 난 지 한 3, 4일 지났습니다. 네, 네. 이제는 오히려 물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은 시간이 됐다. 적어도 4일 정도 되면은 물 위로 뜬다는 거예요. 네.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더더군다나 지금 잠수 작업을 못 하니까 많은 세력들이 많은 범위 속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수상 탐색을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을 범위도 가능하면 넓히고 왜냐하면 이런 전문가 아니라도 됩니다. 네. 그냥 일반 상선도 좋고 일반 선박도 좋고 항공기도 좋고 많은 세력들이 많은 범위에서 물 위에 뜨는 것을 감시하는 것이 지금부터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런 시점입니다. 자, 지금 이제 다뉴브강이 이제 유럽의 이제 동남쪽으로 흘러서 이제 흑해로 내려가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어떤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고 강경호 장관도 주변국들의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조금 전에 했고요. 그쪽에 이제 날씨를 보면 앞으로 이제 큰 비가 내릴 확률은 적다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뭐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네. 부분도 좀 더 고려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선박 이 구조에 제일 중요한 게 유속인데요. 네. 이 유속을 줄이기 위해서 이 물리적인 뭐 물막이 이런 것도 고민을 하지만 방류를 안 하게 되면은 위에 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방류를 안 하게 되면은 당연히 유속은 줄겠죠. 근데 위에 물이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열어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속이 있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재해를 어떻게 역행할 수는 없겠지만 비가 좀 그치게 되면 유속을 빨리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행히 비가 그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곧 줄어들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네. 지금 뭐 인양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양을 하기에 앞서서 갖춰줘야 할 조건은 뭐가 있을까요? 갖춰져야 할 조건은 엄청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 국민들이 이야기 인양하면 머릿속에 연상되는 것이 뭐냐면은 크레인이 배를 들어 올리는 모습 네. 그걸 연상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인양이라 그럽니다. 사실 그것이 인양의 하이라이트는 맞습니다. 마지막 그건 맞지만 사실상 인양이라는 것은 전제 작업이 훨씬 더 깁니다. 네. 물 속에서 이루어낸 작업이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업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인양하는데 한나절이 안 걸립니다. 그러나 물 밑에 작업하는 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말은 뭐냐?
아무리 인양을 하고 싶더라도 물밑에서 수중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밑에 잠수가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물밑에 잠수사가 들어가서 육상에서도 하기는 중노동을 물속에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 배 밑에 체인이라든가 로프라든가 와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뚫어야 되고 그걸 들어서 위에서 다시 결색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유속도 인양 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속도 부분을 영향을 미칠 미치고 거고요. 작업하는데 안 보이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네. 모든 것이 심지어는 물 위에 있는 바람이 많이 분다. 이것마저도 다 영향을 미치고 모든 것은 기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수상에서 좀 전에 이제 확인 작업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시기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어떻게 되나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흔히 뭐 이런 말씀 좀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실종이 돼서 물속에 깔아앉았을 때 다시 뜨는 이유는 부피에 의해서 뜹니다. 네네. 공기가 들어가서 뜨는데 떴다고 무한정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다시면 다시 깔아앉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무조건 찾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하는 뜰 순간에 그 순간에 깔아앉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행히 또 뭐 다행이라기보다는 불가피하게 수중 작업을 못하니 이 기간만큼은 적어도 물 위에 뜨는 것은 최대한 모든 경주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침몰해 있는 유람선 이 허블레아니 호의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요 이제 침몰해 있는 요 유람선을 또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장면인데요. AP통신이 공개한 이 사진입니다. 이 모습이 뭐 분간하기 어렵지만 이 선체가 좀 옆으로 기울어진 모습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사고 당시의 어떤 모습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것도 살펴봤는데 네. 다행히 그 당시에 수심이 깊지 않았기 네. 때문에 딱 부딪히고 들어가는 순간 거의 그 모습 그대로 내려앉았다고 보는 겁니다. 수심이 깊으면 내려가면서 배가 유동이 되거나 네. 하는데 수심이 얕으니까 거의 그 모습 그대로 내려갔고 약간 파공계수도 약간 보이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놀란 것은 이런 정보를 수집할 정도 같으면 꽤나 뭐 장비라든가 이런 건 능력이 있다고 봤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헝가리에서 한 것이 아니고 노르웨이에서 한 겁니다. 예,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수중 장비라든가 잠수 기술이라든가 구조 능력이 뭐 세계 선진국 네네. 수준입니다. 부캐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 수색 작업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바로 있는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예. 다행히 완전히 뒤집어 있는 것보다는 작업에 훨씬 쉽고 저 상태 같으면은 실제로 환경의 요소만 안 받으면 작업하는 데 네. 지장 없습니다. 그 선체가 뭐 많이 훼손되지 않았지만 이 선체가 70년 정도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워낙에 노후화된 그런 선박이니까 인양 작업을 할 때 더 어렵겠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이죠. 네. 이건 우리가 꼭 전문가 아니라도 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려요. 적어도 저 정도의 무게를 지탱하려면은 그 무게를 들만한 장력이 미쳐야 됩니다. 그죠? 네. 그리고 크레인에 들려면 그만한 장력이 미치네. 그 장력이 미쳤을 때 저 선박이 안정성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예. 예를 들면 너무나 낡았을 경우 뭐 양쪽 힘의 불균형에서 뭐 최악의 경우에 두동강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선체를 받치고 있는 그 부분이 낡은 선체를 뚫고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무게를 못 이겨서. 이런 부분 때문에 낡은 선박은 물론 운항하는 데도 위험하고 사고가 났을 때 취약하고 네. 인양할 때도 취약합니다. 이번에 유람선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국내 여행 업계에서는 언젠가 한번 일어날 줄 알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실제로 뭐 선박이 설령이 오래돼서 사고 났다 이런 부분은 잘못된 인식이고요. 네. 실제로 뭐 해외 리포트 같은 걸 보게 되면은 한 25년 차의 선박들이 가장 안전하다. 네. 왜냐하면 그 선박들은 대부분 운항 환경에 맞춰서 지어지고 또 운항 환경에 맞춰서 이런 그 계속 제조적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네. 25년 차가 제일 안전하다 하는데 70년은 너무 오래된 거 아닌가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뭐 구조적으로 계속 유지 관리만 잘 돼 있다고 보면은 더 안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여행 산업의 문제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네. 우리나라가 뭐 그 국내 여행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여행객들이 가서 저가 여행이 때문에 네.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영어를 하지 않고 한글을 쓰기 때문에 네. 뭐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해외 여행을 할 때는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이런 세계 모든 국가로 뻗어나가면서 국내 여행사만으로는 이렇게 이제 여행을 직접 진행하기 힘들 거고 현지의 여행사들이 그 관광 정보라든가 이용 정보를 잘 받아다가 네.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국내 아웃바운드 여행사라고 하죠. 유명 여행사에다가 납품하게 되면은 그 가격으로 이제 그 여행객들이 선택해서 가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이제 국민들이 이용할 때 너무 저가 여행 위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여행이 좀 질이 낮아지고 또 질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행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비용을 좀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적게 받게 되면은 비용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투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국민들이 이제 저가 여행을 뭐 선호한다, 뭐 이걸 문제를 삼을 수는 일단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여행사가 있고 현재 이제 랜드사를 불린 현지 여행사가 있고 현재 이제 가이드로 이어지는 이런 하청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어떤 여행 산업, 관광업계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가요? 네. 그 하청 산업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한 예로는 중국에서는 국내에서도 이렇게 뭐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까지 하게 되면 비용 구조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영어권에서는 대부분 그 개별 관광이라고 하죠. FIT 개별 관광을 많이 하는 이유가 각 지역별로 영어권에서는 개별로 모집을 해서 하는 여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뭐 일일 투어라든가 이런 상품이 워낙 많아서 영어권만 이용하게 되면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한국민들은 한국어로 진행하는 투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아서 단체로 이렇게 이용하기 때문에 랜드사 그리고 현지 여행사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구조에서 이제 문제점은 실제로 이제 저가 입찰제, 저가 낙찰제 이런 부분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뭐 패키지 상품으로 가이드 안내를 따르는 경우에 원치 않아도 짜여진 일정을 반드시 뭐 함께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그러니까 정해진 일정이 아니고 다른 일정을 만약 했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은 그 사고 책임을 묻기 때문에 가이드들은 원래 규정된 일정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든 구조입니다. 물론 사고 당시 화면을 보면 많은 유람선들이 떠 있었지만 이제 여행을 좀 다녀온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기상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일정을 좀 취소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드러낸 분들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인가요? 오히려 저는 취소를 했다고 보면은 여행사 당연히 좋았겠죠. 사고가 안 일어났을 수 있고 좋았을 텐데 그 여행사가 취소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관광객들한테 많은 항의를 받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하루 정도 머무는데 이 다뉴브강에서 야경을 보고자 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유람선일 것이고 이거를 못 본다고 하면은 비가 오는 그 악천후에서도 그 관광객들은 더 보기를 바랄 겁니다. 그럼 이번 사고가 패키지 여행 상품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개별로 나가서 관광을 하고 있지만 패키지 여행을 했을 때는 조금 이런 부분을 좀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랜드 투어피라고 있습니다. 랜드 투어피 이런 부분을 조금 명시를 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되면 좋겠습니다. 고가에 뭐 좀 편하게 쉬고 올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행 비용이 많이 차이 날 텐데 그런 부분이 이제 랜드피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랜드피는 그 현지 여행사가 받아가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명시하게 되면은 전반적인 여행 가격이 거기에 다 이렇게 녹여져 있다고 보지만 이 성수기 때는 항공료 같은 게 높기 때문에 랜드피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명시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조금 더 바라는 좀 더 양질의 관광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좀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